파나마는 중남미의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는 결코 작지 않은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을 잇는 파나마 운하, 그리고 전 세계 해상의 운송의 핵심 통로, 이 운하 하나만으로도 파나마는 미국에게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즉, 전략적 목줄을 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의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는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군사 전략, 그리고 냉전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 그는 미국이 만든 정보요원이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가장 골치 아픈 적이 됩니다. 파나마는 20세기 내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주 바뀌었고 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길 원했습니다. 1968년 파파도메시오 토리오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면서 군부가 파나마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토리오스는 독재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군조직을 구축했고 그 중심에는 노리에가라는 젊고 유능한 정보장교가 있었습니다. CIA는 이미 이때부터 노리에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보 수집 능력, 언어 능력, 전략적 사고는 당시 중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인재였습니다. 미국 CIA는 냉전 시절 중남미 국가들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대규모 비밀 작전을 운영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때문에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CIA는 파나마 내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리에가를 핵심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노리에가는 미국이 중남미 좌파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CIA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쿠바와 소련의 암호 통신,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동향, 콜롬비아 게릴라 조직 정보, 중남미 정치 지도자들의 비밀 접촉, 미국에게 노리에가는 점검 같은 정보원이었습니다. CIA는 그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그의 군사정보기관 G2는 사실상 미국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노리에가는 미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 토리오스 장군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사고는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노리에가가 제거했다는 소문도 많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토리오스 사망 이후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노리에가는 자신의 정보기관을 기반으로 군부 전체를 장악합니다. 1983년 그는 파나마 국방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고 사실상 파나마를 지배하는 실권자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모두 노리에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CIA와 계속 협력하는 듯 보였지만 뒤에서는 마약 조직을 거래하며 엄청난 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노리에가는 미국 CIA에게 정보를 주면서 동시에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 파블로 에스코바로의 조직과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파나마는 지리적으로 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의 통로였습니다. 노리에가는 파나마를 자유무역구역이라는 명분으로 활용했고 카르텔의 자금 세탁, 무기거래, 마약 운송을 사실상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마약 단속국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노리에가가 마약 밀매에 관여한 증거를 찾고 있었지만 CIA는 노리에가는 지역 안보에 필요하다며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가면서 미국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공산주의보다 마약과 범죄에 더 민감해지고 있었습니다. 노리에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카드가 된 것이죠. 1988년 미국 플로리다의 연방법원은 노리에가에게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장을 발부합니다. 이는 사실상 노리에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노리에가는 미국이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리려 한다 생각했고 바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파나마 내에서 반미 여론을 조장했습니다. 1989년 12월 파나마에서 미국 장교 한 명이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군은 이것을 노리에가 정권의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1989년 12월 20일 미국은 정당한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파나마 전역을 침공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수행한 가장 큰 해외 침공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2만 5천 명의 미군이 투입되었고 공수부대, 특수부대, 해병대까지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파나마의 주요 군사기지, 정보국,
공항 등이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논란이 많지만 최소 5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시의 빈민가 엘초리오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했는데 이곳은 사실상 불바다가 되었고 전쟁 후까지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침공 이후 노리에가는 도망쳤고 결국 파나마시 바티칸 대사관으로 숨어듭니다. 미군은 그 건물을 공격할 수 없었기에 포위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작전 확성기 심리전이었습니다. 미군은 대사관을 향해 로그막을 최대 볼륨으로 계속 틀어 노리에가가 버티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3일 동안 이어진 심리전 끝에 노리에가는 결국 대사관 문을 열고 나오며 체포됩니다. 그는 곧바로 미국으로 압송되어 마약 밀매, 돈 세탁, 조직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1992년 노리에가는 4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은 침공 직후 민주정부를 수립했다며 파나마의 자유를 가져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국민들은 미국의 침공에 대해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독재자를 제거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민간인 학살과 주권 침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죠. 특히 엘초리오 지역은 폭격으로 수천 채의 집이 불탔고 민간인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파나마 사회는 노리에가의 독재와 미국 침공이라는 두 가지 상처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파나마의 노리에가 사건은 단순한 한 독재자의 몰락이 아니라 냉전 시대 미국이 중남미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언제나 그렇듯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